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미래세대, 이대로 소득 40%가 세금, 부채와 연금 개혁 서둘러야 한다. 첫 번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빅굴레의 나라 살림 위험치가 2배를 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미래세대 2021년 이후의 출생자를 뜻합니다. 한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산출하는 고위험군 기준치를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복지와 지출 구조만 유지해도 향후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씨는 역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단기 S5와 중기 S1, 장기로 S2 이렇게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S2는 2070년의 상황을 보는 장기 지표입니다. 지금의 제도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재정 적자를 메우고 현재 시점의 정부 부채를 모두 갚기 위해 필요한 조세 부담을 미래 시점의 부가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라는 의미고요. 한국의 교수협회에서 분석한 한국의 S2는 2022년 기준 13.3%로 이 씨가 설정한 고위험 기준 6%를 2배 이상 상회한 수치입니다. 한국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이 씨가 보는 레드라인을 크게 뛰어넘은 셈인데요. 유럽연합 평균은 2.7%에 불과하고요. 영국과 미국은 8%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재와 미래의 각 세대가 전 생에 걸쳐 부담해야 할 조세를 추계한 결과 지금의 재정 정책은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아직 확장적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은 타당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재정 건전성 지표, 즉 S2를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 있는 붉은 라인이 레드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고위험군인데 이 씨는 2.7%, 영국과 미국은 8% 수준이고요. 한국은 무려 13.3%로 아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미래세대 자녀 생애 세금 부담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 출생자는 평균 4억 4만 9천만 원이고요. 2021년 출생자 평균은 12억이 훌쩍 넘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달 1에서 2일 경제학술대회가 열립니다. 해당 학술대회에서 해당 문제 역시도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부터 조세 상향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21년 후 출생자는 12억 4천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세 15년 연기 때는 절반이 세금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부동산 대출 통합 관리가 시급합니다. 저출생 대비 중기 패키지 역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계 플랫폼법 결함 심각,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과 관련해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미국 재계 요청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나설 경우에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는 국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설익은 규제가 국내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과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 등에서는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라며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에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국제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통상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정하는 방안 역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플랫폼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 왜곡 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표한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개요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규제에 대한 적용이었고요. 여기서 기존부터는 사후 규제였지만 앞으로는 사전 규제다라고 바뀐 내용입니다. 예상 적용 대상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과 애플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지 행위는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 제한, 최해 대우 요구 금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상공회의소의 한국 플랫폼법 관련 주요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플랫폼 규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무역 합의 위반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라는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미 통상 갈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규제 대상이 예상되자 법안 전문을 공개했고요. 의견은 수렴하라라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대놓고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유율이 낮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면제부가 된다라는 지적 역시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우려다라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법에 대한 결함은 계속해서 앞다투어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점유율 한국 45%, 중국은 55%, 삼성과 LG, XR 등 초격차로 승부한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소식입니다. 폴더블 LED도 중국에 밀렸습니다. OLED 역시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폴더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시장에서 중국 BOE의 점유율 추격은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저가 제품뿐 아니라 한국 업체들이 기술 우위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규모를 키워간 분야조차 막대한 자본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OLED 패널의 가장 큰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도래하자 위기감은 더욱더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 패널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출하량을 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중국 업체들은 하웨이와 아너, 오포 등 다양한 내수 완제품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 업체들 중 하나의 제품만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폴더블 패널 시장에서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추월한 것도 화웨이가 폴더블 제품 메이트 X5 흥행을 기반으로 판매량을 전년 대비 무려 80%가량 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한국의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점유율이 57.6%에서 올해는 53%, 2025년에는 45%로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의 점유율은 42%에서 47%, 54%까지 껑충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025년에는 중국이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추월하는 셈입니다. 폴더블 LED, OLED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BOE가 2022년 4분기에는 18%의 점유율을 42%나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한국은 76%에서 36%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스마트폰용 OLED 출하량 비중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다니는 퍼센테이지고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한국의 전망치입니다. 이에 반면에 중국은 42%에서 61%까지 파이를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BOE가 한정된 수량이기는 하지만 프리미엄 OLED 패널의 최대 고객인 애플 공급망에도 진입한 상황이라 국내 업체들의 물량을 잠식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열세인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은 인력 탈취와 기술 도용에도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외형 성장도 깨우고 있습니다. BOE는 지난번 OLED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1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8.6세대 OLED 생산에 투자하는 4조 1천억 원보다 2.5배가량 좀 줄어든 셈인데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들의 주류를 차지한 액정 표시 장치 즉 LCD와 달리 OLED 시장에서는 수율과 품질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대 중후반 LCD 시장에서 겪은 시장 잠식이 반복된다면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BOE의 전 수장 왕동성 회장이 주장한 왕의 법칙은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는 중국 업체의 전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왕의 법칙은 패널 가격이 3년 주기로 50%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대 강점을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으로 꼽은 셈인데요. OLED와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를 2019년에 양산한 이후 4년 만에 완성차 브랜드 10개를 고객사로 확보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BMW와 페라리 등의 차량용 OLED를 납품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역시 지난해 미국의 XR 패널 기업인 이매진을 인수하기도 한 등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꾀하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세대 지원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XR 기기에 쓰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등을 빠르게 연구 개발에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OE는 화해입, 오포 등 납품 증가하고 있고요. 정부 지원을 얻고 대규모 자금 역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왕의 법칙으로 가격 경쟁력을 낮췄는데 고객사 확대 정책에 국내 업체들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수주 싹쓸이, K 변압기 올해도 탄탄대로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소식 많이 전해드렸고 그 와중에서 수혜 수주까지도 짚어봤습니다.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변압기 수주를 휩쓸면서 초호황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 확대로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선제적인 투자로 공급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잡은 K 변압기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국내 변압기 수출이 급증한 배경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전력망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살펴보시면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632만 원에서 2023년 지금 6억 8,341만 달러까지 크게 웃돈 상황이고요. 2023년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의 국가별 비중 역시도 미국과 사우디, 영국, 베트남, 호주 등 크게 웃돌고 있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는 네옴시티 내 변전소 구축을 위한 초고압 변압기 등을 시작으로 사우디에만 약 3천억 원의 전력기기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발빠르게 투자에 나선 것도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는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지 공장 설립은 반덤핑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도 변압기를 필두로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한 바 있으니까요. 해당 관련주 역시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HD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은 무려 137%나 넘게 뛰었습니다. 공장 등 선제 투자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미국과 사우디 등 중심의 대형 계약이 줄듯 이어올 듯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주 수혜주까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